어려운 철학책을 한 글자 한 글자, 한 문장 한 문장 함께 읽으면서 설명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철학책을 강독해 주는 남자 철강남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선언적 논리학에 들어가는 말, 선언적 이념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을 책 페이지는 33쪽 3번입니다. 그런데 논리학은 또다시 두 가지 의도에서 착수될 수 있다. 즉 일반적인 오성 사용의 논리학과 특수한 오성 사용의 논리학이다. 자, 앞에서 칸트는 우리의 인식은 감성과 오성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성과 오성이 우리의 모든 사유의 인식의 기본 능력이요, 기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마 자주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일 텐데요. 칸트는 나누고 구분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논리학도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일반적인 오성 사용의 논리학이고, 다른 하나는 특수한 오성 사용의 논리학입니다. 계속 읽으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전자는 사고의 절대 필연적인 규칙들을 내포하고, 이런 규칙들이 없으면 오성의 사용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므로 전자는 오성의 사용이 어떠한 대상에 향하든 간에 대상들의 차이를 돌봄이 없이 오성을 사용할 것을 노린다. 특수한 오성 사용의 논리학은 어떤 종류의 대상에 관해서 다르게 생각하는 규칙들을 포함한다. 전자를 기본 논리학, 일반 논리학이라고 하고, 후자를 어느 학문이든 그 학문에 대한 기관이라고 한다. 그렇습니다. 전자는 기본 논리학, 일반 논리학이라고 하고, 후자는 기관이라고 칸트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논리학과 기관, 이 둘의 차이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칸트는 일반 논리학은 그냥 사유에, 생각하는 것에 규칙을 다루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와 반면에 기관은 이 대상들을 바르게 생각하는 규칙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생각, 사유의 능력, 이 규칙들을 다루는 것이 일반 논리학인 반면, 꼭 대상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대상을 바르게 다루는 것, 대상을 바르게 생각하는 능력, 그것을 기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일반 논리학은 이 생각, 사유의 규칙만을 다루기 때문에 대상을 보지 않고, 반대로 기관은 꼭 이 대상들을 놓고 대상들에 관하여 사유하는 것이라고 구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둘의 구분을 명확하기 위해서 좀 더 기관에 대해서 칸트가 설명하는데요. 칸트의 설명을 우리가 더 읽으면서 기관이 무엇인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아래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학교에서는 학문의 예비로서 기관을 먼저 가르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인간 이성의 행로에서 보면 그것은 맨 나중에 생긴 것이다. 즉 학문이 이미 오래전에 성립했고, 그것의 시정과 완성을 위해서 최후의 손질을 필요로 하는 때 비로소 기관에 도달하는 것이다. 대상에 관한 학문을 성립시키는 규칙을 우리가 들자면 그 대상이 이미 상당히 높은 정도에서 알려져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자, 제가 기관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기관이 무엇인지 방금 읽은 부분을 가지고 한번 파악해 보시겠어요? 자, 기관은 무엇일까요? 네,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처음엔 아리송했는데요. 읽어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먼저 기관은 학교에서 학문의 예비로서 가르친다고 말합니다. 네,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학교에서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배웠습니다. 기관을 제가 설명을 해드린다면 바로
영어, 수학, 과학, 사회학 이런 것처럼 하나의 대상을 다룸에 있어서 학문으로 정립된 것, 분야별로 정립된 것, 이것을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학교에 처음 들어갈 때 왜 국어, 영어, 수학, 사회 이런 건지 처음에 구분해주고 왜 그런 건지 설명을 해주고 우리가 들어가고 배우진 않았죠. 그렇습니다. 이미 그냥 정해져 있어요. 분야별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그 학문을 배웠죠. 그런데 이제 이 기관이라고 보면 칸트가 말하듯이 인간 이성의 행로에서 보면 맨 마지막에 생긴 것이라고 해요. 그렇습니다. 처음에 학문을 생각해보면 그래요. 그냥 철학이었어요. 철학이 모든 학문을 이루는 그런 말이었어요. 그것이 어떻습니까? 자꾸 시대가 흘러가면서 조금씩 분화되고 더 세분화되게 된 것이 오늘날의 학문이라고 기관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학 이것도 점점 발달하다 보니 더 세부 분야로 구분되게 됐는데요. 과학만 보더라도 지구과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등으로 구분될 수 있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초기의 과학은 이 여러 분야들을 다 이루는 것이었겠지만 또 각 분야에 대한 학문들이 정보들이 쌓이다 보니 나누어졌겠죠. 그러니 인간의 행로에서 보면 학문 중에서는 가장 나중에 생긴 것인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학교를 가게 되면 이 나누어진 분야들을 통해서 이미 정립되어 있는 것들을 먼저 배우기 마련이겠죠? 그래서 이 기관이라는 것은 어떤 학문이 생기고 그것을 좀 수정하고 이 정보를 정리하기 위해서 그 분야의 학문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완성하기 위해서 나누어진 거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기관은 학문을 성립시키는 것에서 이미 우리가 배울 때는 상당히 높은 정도에서 알려져 있다고 칸트가 말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학문들은 발전을 하기 때문에 어떤 한 분야에 있는 학문들은 새로 배우는 사람들은 발전된 상태에서 배우겠죠. 그러니까 좀 더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자면 제가 배웠던 교육 과정보다 지금 어린 친구들의 받는 교육 과정이 더 발전되어 있고 잘 수정되어 있고 다듬어져 있을 겁니다. 바로 이것이 기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어떻습니까? 그냥 혼자 읽었으면 좀 애매하고 무엇이지? 아리송했을 텐데요. 저랑 함께 읽으니 쉽게 내용이 정리가 되시죠? 그렇습니다. 이 책이 어렵고 또 이 책을 이해하는 것이 힘들지만 함께하면, 저와 함께하면 여러분들도 순수이성 비판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조금만 더 힘내셔서 이 책을 한 글자 한 글자, 한 문장 한 문장 이해하며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